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심화편. 우리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특정 추세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되돌아갈 것인지, 이 지지 라인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되돌림의 저항 라인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오늘 시간에는 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보다 정확한 확률로 피보나치를 예측하는, 우리가 저항이나 지지 라인을 예측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파가 끝나고 나서 2파는 보통 38이나 0.5나 618까지 조정이 온다. 그러면 38에 한번 걸었다가 스탑로스 걸고 터지고, 0.5에 걸고 스탑로스 걸고 터지고, 618에 걸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그러면 이번 파동이 0.5에 걸릴 것인지,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틀릴 가능성도 높죠. 근데 조금 남들 이번 파동이 일반적으로 0.618까지 온다는데 0.382에 걸릴 것인지 아니면 뭐 0.5에 걸릴 것인가, 그거를 몇 가지를 추가해서 조금 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주의할 점, 첫 번째, 피보나치 되돌림은 너무 짧은 시간봉에서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분봉에 보면 막 이렇게 1분봉이 확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요 침들이 되게 많아. 침 막 뱉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모노파동이 이렇게 갔다가 꺾여서 요것도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 3분째. 그럼 사실 요게 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노파동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1분봉 가서 요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여기 1분봉 끝났으니까 다음 분봉에 되돌림이 얼마큼 갈 것인지 이렇게 예측하면 되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할 많은 지표들, 특히 뭐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봉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평선도 그렇고 시간봉이 점점 길수록, 뭐 예를 들어서 1분봉보다 5분봉, 5분봉보다 뭐 30분봉, 30분봉보다 뭐 4시간봉, 4시간보다 하루, 주봉, 이렇게 갔을 때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추세선도 시간 타임이 길어질수록 신뢰성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쓸 때도 너무 작은 프레임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1분봉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쓰는 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커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명확한 추세가 있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하락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조정 파동을 이렇게 플랫이 명확하면 이 플랫에 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쓸 수도 있고 지그재그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1분봉에서 이렇게 막 횡보하는 요걸 가지고, 요 봉을 가지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쓰거나 요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 저점을 찾을 때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거 엘리어트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엘리어트 공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이중 지그재그로 떨어졌다고 봐. 이중 지그재그 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X가 접속 파동이 나와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중, 이제 3중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동이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때 보면 삼각형의 끝에 2파가 여기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1파의 시작.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지점이 이 삼각형 조정의 여기예요. 그러니까 1파 시작보다 더 낮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파동을 제대로 카운팅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엘리엇 파동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요걸 기준으로 뭐를 한다? 피보나치를 잰다. 근데 사실 물론 이렇게 해서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거는 요 한 파동, 이 추세의 한 파동이 시작되는 부위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알고 있으면 좋다. 아시겠죠? 되돌림 시 일반적으로 얕은 되돌림인 경우 상승 모멘텀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A에서 B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조정이 382 아니면 236에 걸렸어요. 그러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조정이 뭐 618 아니면 뭐 786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상승 모멘텀도 뭐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뒤로 깨질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케이스인데요. 여기 확대해 볼까요? 오늘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어제 리딩 임펄스가 나왔고, 그죠? 이게 1파예요, 1파. 근데 여기 보면 어제 1파에서 되돌림이 236, 382 근처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다음 상승의 여력이 보통은 1파는 2파는 1파에 382까지 아니면 뭐 기계판 618까지도 뺀다고 많이 돼 있는데 지금 382에서 잘 걸렸죠. 다음 파동이 연장까지 나오면서 급상승한 케이스예요. 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이제 꺾였는데 이 조정 파동이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0.236, 뭐 아니면 0.382, 38이나 236이나 이런 데서 걸려서 횡보를 하거나 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상승으로 추세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번 파동이 있고 2번 파동이 요거 밑에 뭐 618, 그 밑으로 뭐 786, 886 여기로 깨지면 혹시나 밑으로 더 깨져서 요 추세가 아예 깨질 수도. 그러면 이거는 1번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충격 파동이. 비슷한 뜻인데요. 상승 추세에서 첫 번째 조정 이후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정 이후에 더 이상 안 빼고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논다. 그랬을 때 상승으로 추가로 갈 가능성은 없다. 근데 첫 번째 조정 이후에 여기서 자꾸 여기 밑으로 좀 내려오고 한다 그러면 하락으로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은 여러 개 겹칠 때 더 큰 지지나 저항 라인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 요쯤은 여기서 이제 상승이에요. A에서 요까지 이게 여기 첫 번째 상승파, 그다음 B가 조정이죠. 그다음 C가 다시 상승했어요. 그때 우리가 기준점을 A에서 C로 한꺼번에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A에서 C 길이를 1로 봤을 때 그때 지금 조정이 여기 A에서 C 길이에 0.382, 382 되돌림을 했네요. 근데 중간에 조정이 한 번 있었죠. 그랬을 때 두 번째 B에서 C까지를 한 파로 봤을 때 되돌림을 했더니 여기가 0.5, 요 파에 0.5의 되돌림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전체 파의 이 상승파의 되돌림과 382, 그 다음에 요 파의 되돌림, 그 근처가 0.5가 서로 피보나치가 겹치죠. 요럴 때 지지 라인 역할, 아니면 하락 파동에서는 여기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결국은 피보나치가 겹치면 그만큼 더 강력한 지지 라인이나 저항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동 평균선과 겹친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얘기인데요. 지금 이 상승파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똑같은 그림입니다. A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요 AC의 0.382 되돌림, 그 다음에 BC의 0.5 되돌림이 여기 라인이 겹쳤죠. 근데 때마침 보면 여기 이평선도 이제 겹쳐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지 라인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매물대. 여러분, 매물대는 제가 다음번에 지지 저항, 그러니까 매물대로 인해서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특정 수평 저항선을 긋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의 매물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가 많이 됐던 이 수평 저항대, 아니면 여러분들 피봇이라고 하는 그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어제 주가 흐름을 가지고 오늘 특정 영역에서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자동으로 뜨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피봇 포인트, 이런 것도 결국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선을 어제의 주가 흐름을 맞춰서 얘가 이제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게 또 수평 매물대, 그다음에 채널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조정 부위가 채널을 겹쳤다.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이 겹쳤다. 아니면 여기에 피봇 라인이 겹쳤다. 아니면 이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꼬리가 있던 캔들의 밑꼬리가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밑꼬리가 터진 요 하단에서 지금 지지가 겹쳤다. 그러면 여기가 이번 조정에서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 라인이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파동이 올라갔는데 이 파동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피보나치를 예측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38에 한번 걸어보고 한번 로스 터지고 아니면 뭐 618에 걸어보고 이게 아니고 기존의 매물대도 이렇게 거놓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지금 이평선이 지나가나, 아니면
어제 이 주가 움직임으로 오늘 나타난 피봇 저항이 여기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면 여기 추세 채널이 여기 맞닿는지 요런 거랑 겹치면 그러면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피보나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거래량. 보통 상승 파동 시 거래량이 증가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다음에 요 B 조정에서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AC까지 간 다음에 여기 쭉 떨어져서 여기 보면 이평선도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피보나치 두 개의 피보나치가 또 겹치고 하는데 여기 볼까요? 예, 거래량이 바닥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각종 보조 지표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다른 게 제가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1, 2, 3, 4, 5 임펄스 파동 1, 2, 3, 4, 5에서 여기서 이 소파동에서 2, 4가 이제 조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 큰 한 파동이 끝나면 A, B, C로 떨어져요. 그죠? 근데 A는 보통 임펄스, C도 임펄스로 떨어지죠. 그때 얘네 특징을 보면 뭐가 있다. 여기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2번, 4번에서 거래량이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또 이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도 이쪽에 보면 이 지지를 딱 하는 위치 보면 이렇게 24 이 충격 파동에서 24는 그죠? 13에 비해서 볼린저 밴드도 되게 수축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지표 RSI 같은 경우도 그 요 딱 지지하는 데 쪽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지지하는 데 그리고 2와 4의 4, 요 밑변의 관계에서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RSI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3편 정도로 자세히 할 건데요. 아까 이 차트는 오늘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 보면 기존의 리딩 펄스로 올라왔고요. 여기가 이제 2의 1파예요. 2의 1파. 그다음 2파 됐고 여기가 3의 1파, 그죠? 3의 3파가 쫙 연장됐고 3의 5파가 나왔고 결국에는 좀 전에 여기서 이제 3의 5파까지 나오고 전체 5파가 나오고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3파를 기준으로 제가 좀 볼게요. 3의 1파가 끝나고 그 다음에 3의 1파, 3의 1, 2, 3, 4, 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의 2파와 3의 4파, 그죠? 3의 4파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3의 2파하고 3의 4파 보면 이 가격의 저점은 올라갔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지표는 떨어졌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히든. 저희가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근데 히든 다이버전스도 있거든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이거 다이버전스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할 건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이게 의미가 뭐냐? 추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조정은 있었죠. 그죠? 여기 3의 1파, 2파, 3파, 4파. 그죠? 여기서 조정은 있죠. 조정은 있는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 일시적으로 조정을 있지만 다음은 추세가 계속 상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이쪽에서 요 포인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 2파와 4파 사이의 관계를 보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 피보나치로 저희가 이제 지지 저항을 특히 지지 라인을 볼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끝에서 뭐 분봉에서 보이는 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2파와 4파로 예상되는 부분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평선이 아니면 피벗 포인트가 겹치거나 아니면 기존에 많이 터졌던 캔들에서 밑꼬리가 거래량이 엄청 터진 캔들에 그죠? 밑꼬리가 여기 딱 겹치거나 아니면 매물대가 많은 곳에 겹치거나 그러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요 포인트가 겹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8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아시겠죠? 지금까지 되돌림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부터 피보나치 확장. 근데 이 확장이 솔직히 좀 거지 같아. 뭐가 거지 같냐면 이게 용어가 이제 피보나치 익스텐션 뭐
익스펜션 프로젝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장이라고 해요. 확장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익스텐션, 익스펜션, 프로젝션 이거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걸 또 이렇게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쓰임새가 과연 이거를 분리하는 게 옳은지 사실 좀 애매하다.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 안에 있는 확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보나치 되돌림 툴 밑에 있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피보나치 확장 처음에 보면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여기를 1로 놓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여기 0으로 놓고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 1인데 더 밑으로 또 줄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 1.13, 뭐 1.618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거를 그러면 언제 쓰냐? 응? 이걸 언제 쓰냐?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제 거꾸로 그려서 여기를 그러면 이 파동이 얼마큼 가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점을 먼저 찍고 저점을 찍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을 먼저 이게 추세 파동에서 고점을 먼저 찍으면 여기가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점을 나중에 찍으면 여기가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 1.13, 1.236, 1.6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상승 추세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또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여기를 원래대로 여기를 1로 놓고 여기가 0이 되게 밑으로 나오게 하면 요게 상승 파동이 꺾여서 이렇게 이제 0을 침범해. 사실 이 1파동을 예상했던 게 요 추세 이 저점을 침범하면 이거는 임펄스 파동이 아니죠. 그럼 이 파동이 앞으로 얼마큼 연장할 수 있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고 이제 설명된 분들이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냐?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방법은 그냥 저는 피보나치 되돌림 안에 있는 확장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플랫 조정 같은 데서 플랫 조정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정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있어요. 조정 파동의 플랫은 그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3파동, 5파동으로 이루어진 파동이 있는데 A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B 파동은 일반적으로 A와 같은 길이만큼 되돌린다. 이게 보통 플랫 조정인데 이제 상당수 B 파동이 A 파동의 한 배를 넘어가서 1.13 하고 잘못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1.13이에요. 1.236, 1.382까지 이렇게 깊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더 많이 가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C 파동. 이거는 자세히 할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플랫 조정에서 예를 들어서 B 파동이 A 파동에 비해서 얼마큼 되돌리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저는 가끔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도로 어디에 있는 거 피보나치 되돌림 안에 있는 확장은 이 용도로 쓰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울게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여기 보면 여기서 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 바로 밑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 있어요. 그거 쓰는 방법은 첫째,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클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파의 시작점의 첫 번째 클릭, 1파 고점의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은 여기 볼게요. 이제 이쪽으로 좀 옮길까요? 네. 그러니까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은 첫 번째 1파 저점의 클릭, 첫 번째, 두 번째 1파 고점에 클릭을 해요. 그러면 1파 저점, 1파 높이가 측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거 세 번째 클릭을 여기 2파 지나고 그러니까 2파 끝 또는 똑같은 말이 뭐예요? 3파 시작점에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파가 여기서 여기까지 1파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했을 때 1파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3파의 길이가 1파의 몇인지 그러니까 1파 지금 여기도 옮겨볼게요. 1파가 요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3파의 길이는 절대적으로 1파에 1.618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닐리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닐리 이론에서 이게 뭐냐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두 가지로. 피보나치 내부적 관계인지 외부적 관계인지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게 뭐지? 그죠? 여기서 보면
내부적인 관계, 외부적인 관계. 여기 어디 있냐면 피보나치 그랜릴리 책의 고급 피보나치 비율편을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게 좀 빡세요. 좀 내부적인 관계, 외부적인 관계, 이게 뭔 뜻일까 도대체. 그 내부적인 관계가 뭐냐면 충격 파동에서 예를 들어 내부적인 관계는 파동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수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 그냥 절대적으로 너 1번 길이가 요만큼이면 너 3번 길이는 얼마큼이냐. 요 관계를 따지는 게 내부적인 관계예요. 아시겠죠? 이게 보면 지금 그러면 보면 아까 설명드린 데서 1파 저점을 클릭. 여기 1파 고점 클릭해서 땡겨갖고 3파 시작점 2파 끝에 놓으면 요 3파의 길이가 1파의 길이 이 절대값 1에 대해서 몇 배인지 나와요. 이게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 책에 3파가 연장됐을 때 뭐 1파에 최소 1.618배 간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1.618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닐리가 말한 피보나치 확정에서 외부적인 관계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내부적인 관계와 달리 외부적인 관계는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게 뭐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클릭해요. 1파 저점 클릭, 1파 고점을 클릭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한 번 더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있죠. 1파 길이는 어차피 여기가 1이에요. 그죠? 이걸 1로 봤을 때 이게 1로 봤을 때 여기가 0점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얼마큼 갔냐. 요 겹치는 부분은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이게 외부적 관계예요. 그러면 외부적 관계에서도 3파가 연장됐을 때 1파 길이에 3파는 1.618 이상 간다. 그때 외부적 관계로도 이런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케이스에서는 3파 연장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기준으로 1파에 1.618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케이스에서는 1파 고점이 여기로 1로 봤을 때, 그 다음에 3파에서 요 밑에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1.618배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때 요 관계를 우리가 외부적 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내부적 관계는 어떻게 된다? 절대 길이. 외부적 관계는 절대 길이가 아니고 어디 겹치는 부분은 빼고, 예. 그리고 1파의 고점에서 요 나머지 부분이 과연 1파 크기에 얼마큼 같냐. 요게 뭐다? 외부적 관계다. 아시겠죠? 이거 내부적 관계, 외부적 관계 이거 막 설명 이렇게 처음에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요 관계예요.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절대적인 길이 차이를 보는 건 내부적 관계.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날려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얼마큼 같냐 보는 게 외부적 관계. 아시겠죠? 오늘 이게 여러 번 나왔죠. 오늘 3파 연장인 파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러면 오늘 배운 거는 이걸 내부적 관계로 한번 따져볼까요? 1파 저점 찍고 1파 고점을 찍었어. 그 다음에 요거를 세 번째 클릭을 2파 저점, 그죠? 아니면 3파 시작점에다 클릭을 했어요. 그때 그럼 여기가 0이 나겠죠, 그죠? 여기 0으로 해서 3파 끝을 봤더니 여기 보면은 2.618을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파동은 내부적 관계로 뭐 예를 들어서 3만큼으로 3파가 연장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외부적 관계로 3파 연장 시 1파의 관계에서 외부적으로 2.618 관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외부적 관계로 한번 따져볼까요? 외부적 관계로 따져봤더니 그러면 1파 클릭하고 그죠? 그다음에 2파 그죠? 1파 고점 클릭했어. 그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클릭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을 빼고 여기가 0점이 돼요. 그죠? 그 절대적으로 3파 끝을 재봤더니 와 기가 막히죠. 2.618. 그러면 사실 이 파동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부적 관계로 3 정도 갔다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3파 연장 패턴에서 1파의 내부적 관계로 2.618배 간 케이스다. 이게 설명이 맞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내부적 관계로도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케이스는 닐리가 말한 이 케이스는 정확히 들어맞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뭐가? 외부적 관계로 1파에 2.618배 간 거. 3파 연장에서 외부적 관계로 2.618배 정확히 찍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아시겠죠? 쉽죠? 마지막으로 이 외부적 관계, 내부적 관계로 나서 결국은 요 중간중간 요런 것들이 사실은 요 중간중간에 이 저항 라인 역할을 한다. 또 지지 라인 역할을 한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됐든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과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반복해서 봐야 돼.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엘리어트 파동은 이거를 뭔가 해서 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약간 응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지금은 뭐 하는 단계다? 그냥 외우는 단계입니다. 외우는 단계. 아시겠죠? 이게 잘 안 외워지면 혼자 이렇게 책으로 이 자료는 제가 저희 텔레그램 코인대학교 안에 자료 올려놓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영상은 자꾸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여러 번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한 3번, 4번 들으면 그냥 외워져.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한 3번, 4번 들으면요. 그냥 외워져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엘리어트 파동, 충격파 등의 심화편에 대해서 또 이제 서너 번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충격 파동 3번 정도 끝난 다음에 다시 RS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